심혈관 협착 질환의 시술 치료 역사와 발전 방향. 혈관 협착으로 발생되는 협심증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협착에선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증상의 개선이 없고 허혈성 변화가 항상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약물 치료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 치료가 시행돼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협착 질환의 비약물 치료인 시술 치료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술 치료의 역사와 발전은 결국 시술 치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발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술 치료별 단점과 한계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초기에 시행된 풍선 확장술의 원리와 단점 및 제한점과 스텐트 삽입 시술이 어떻게 풍선 확장술의 단점을 극복했는지 알아보고 일반 금속 스텐트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방출 스텐트의 출현 배경과 임상적 성과를 알아보고 약물 방출 스텐트의 도입에 따른 시술 치료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의 중재적 시술 치료의 역사는 어떠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풍선 확장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스텐트 삽입 치료가 왜 필요하고 일반 금속 스텐트 삽입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약물 방출 스텐트는 왜 출현했고 삽입 후 치료 성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중재적 시술 치료의 역사. 심혈관 질환의 치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물 치료의 경우 여러 단계의 발전을 거듭하여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망률의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의 사건 발생률을 많이 줄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혈관 질환의 약물의 비약물 치료도 동반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서 구조적 변형이 이미 진행되어 약물 치료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물 치료 부분의 발전이 급성장되면서 이런 비약물 치료가 약물 치료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질환들에선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치료 분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약물 치료는 전반적으로 병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환자의 증상 완화가 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서 일부 심혈관 질환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주된 치료 분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심혈관 질환들이 동맥경화에서 시작하여 증상이 발현되면 대부분 혈관의 손상과 함께 혈관의 협착이 매우 심한 상태가 되고 이 경우 약물적인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빠른 완화 및 치료 효과 상승을 가져오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심혈관 협착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 비약물적 중재 시술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협착 질환을 비약물 중재 시술 치료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 질환별 정확한 비약물 중재 시술 치료의 적응증을 자세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약물 중재 시술 치료는 항상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두 가지 치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의 비약물적 치료 중에서 혈관을 확장하여 시술하는 중재적 시술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혈관의 협착이 시작되어 협착의 정도가 심하면 심각한 허혈성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혈관 폐색에 의한 조직의 괴사 및 갑작스런 심장마비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혈관 협착에 따른 임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이 중재 시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혈관 확장 시술의 치료 역사를 알아보면 1977년 9월 16일에 스위스 쥐리히 대학병원에서 한 심장내과 의사가 최초로 작은 풍선을 이용한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이란 단어를 풀이해보면 경피, 즉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관동한다는 의미이고 코로너리 인터벤션은 관상동맥을 시술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피부에서 관을 이용하여 심장혈관으로 진입하여 시행하게 되는 비약물 중재 시술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혈관에서 매우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재들은 점점 더 발달하게 되었고 시술자의 경험 축적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술 기법들이 소개되었고 스텐트를 포함한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한 보다 새로운 치료기구들이 개발되면서 보다 우수하면서도 안전한 시술 치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술 치료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각 시술 치료의 병태 생리 연구와 대규모 임상 연구 및 시술 치료의 장기 임상 관찰 연구의 결과가 매우 우수하면서 안전하다고 밝혀지면서 지금 시술 치료의 대상은 보다 확대되고 있고 혈관 협착 질환의 가장 주된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치료들과 연관된 새로운 약물들이 같이 개발되면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중재 시술 치료가 병행되면서 임상 경과가 이전보다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협착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시키는 풍선 확장술 시행 이후 일반 금속 스텐트라는 철망 구조물이 개발되었습니다. 스텐트는 풍선 확장 후에 관동맥에 갑작스럽게 막히게 되는 급성혈관 폐쇄과 같은 주요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었고 풍선 확장 시술로 혈관이 다시 좁아지게 되는 지협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스텐트의 사용이 혈관 협착 중재 시술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텐트 시술 치료가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금속 스텐트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스텐트 내부에 새살이 자라서 다시 좁아지게 되는 지협착이 많게는 50% 환자에서 발생하게 되어 새로운 치료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상동맥 내부에서 방사선을 주사하는 개념인 근접 방사선 치료가 개발되어 치료에 적용하였으나 사용에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어서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협착은 중재시술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약물 치료 및 비약물 치료들이 제시되었으나 획기적인 방법을 찾진 못했습니다.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시행되었고 스텐트 내 재협착을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획기적인 업적은 시롤리모스와 파크리탁셀 등과 같은 염증 억제 약물을 스텐트에 도포하여 약물이 방출되는 소위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된 것이며 많은 동물 및 임상 연구들에서 스텐트 내 재협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최근에는 약물 방출성 스텐트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술 치료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1977년에서 1988년까지는 풍선에 의한 풍선 확장술이 기본 시술 치료였고 1990년대엔 금속 스텐트가 주로 사용되면서 스텐트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 약물 방출 스텐트가 도입되면서 많은 질환과 환자들에서 사용되었고 고위험 환자군과 고위험 병변으로 치료가 확대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수술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보다 새로운 개념의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스텐트의 재질 및 구조가 변경되었고 방출 약물도 보다 다양화되었으며 약물 방출의 중심이 되는 폴리머가 일정 기간 이후 녹거나 아예 폴리머 없이 약물을 방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스텐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금속 스텐트까지 특정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 기술도 개발되는 등 지속적인 중재시술 분야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상동맥 질환의 비약물적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960년대에는 개용수술을 통한 관상동맥 우회술이 주된 치료였다면 1970년대 이후 시술을 통해 관상동맥의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90년대에 금속 스텐트와 2002년 이후 약물 방출 스텐트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생체 흡수형 스텐트가 개발되어 실제 임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의 발전
심혈관 중재시술 치료의 역사는 풍선 확장술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77년 9월 16일 스위스 쥐리히 대학병원에서 심한 협심증을 앓고 있는 38세 남자 환자에서 풍선을 이용하여 첫 풍선 확장술을 성공시키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룩하여 심장학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이 환자는 10년 후인 1987년 9월 16일 추적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시술하였던 좌전하행 동맥이 좁아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잘 개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시술 후 20년이 경과 후 시행한 운동부하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면서 중재시술 치료의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풍선 확장술의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풍선 확장술은 매우 간단한 개념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다른 이물들로 형성된 동맥경합 안으로 좁아진 협착 병변에 풍선 카테터를 위치한 후 풍선을 확장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좁아진 부분으로 유도철선을 통과시키고 이 철선을 따라서 풍선 카테터가 진입하게 되고 협착 부위에 풍선을 위치시킨 후 풍선을 확장시키면서 협착 부위를 같이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시술 방법이 소개되고 나서 많은 환자들에게 널리 시행되었고 이후 혈관 확장 시술 치료의 기본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풍선 확장술 후에 시술 합병증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예상하는 것과 같이 동맥경화로 좁은 혈관 협착 부분을 풍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혈관 안쪽이 견디지 못해서 내부가 찢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혈관 손상이 결국 임상경과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랑말랑한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게 되면 시술 후 혈관이 다시 오그라들면서 수축되어 다시 협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 확장술의 합병증을 정리해보면 좁아진 혈관의 풍선 확장 후 풍선이 확장시킨 혈관의 내막이 분리되는 혈관 박리와 시술 후 혈관이 다시 좁아지게 되는 재수축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합병증들은 시술 후 임상경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향후 스텐트라는 금속물질의 혈관 내 삽입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풍선 확장술은 여전히 스텐트 시대에도 숙지해야 할 중요한 술기이고 중재시술의 기본이 되는 술기입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과 관련해서 스텐트 삽입 전에 좁아진 혈관을 미리 풍선으로 확장해서 스텐트가 쉽게 통과되기 위해서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시술이고 스텐트 삽입 후에도 협착이 심하거나 혈관의 석회화가 심해서 딱딱해진 혈관 협착 부위에서 스텐트가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 팽창되지 않았거나 일부 스텐트가 일그러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보다 적절한 스텐트 팽창을 위해서 스텐트 삽입 후 2차적으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시술들은 임상적 경과와 매우 큰 관련을 가지게 되어 스텐트 시대에도 가장 기본적인 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풍선 확장술의 방법이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발전된 중재시술 시행에도 풍선 확장술은 여전히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스텐트 삽입 전후 풍선 확장술 사용 외에 치료 목적으로 단독 풍선 확장술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용을 알아보면 첫째로는 스텐트가 삽입이 되지 않는 너무 작은 직경의 혈관은 풍선 확장술만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좀 더 발전적인 기기가 개발되었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풍선 표면에 재협착을 방지하는 약물을 코팅시켜 이를 혈관벽에 부착되도록 풍선을 확장시키는 약물 방출 풍선 카테터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텐트 삽입이 되지 않는 병변과 스텐트 재협착 부위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의 통상적인 풍선 확장술보다 더 낮은 재협착률과 더 좋은 임상 경과를 보이고 있고 스텐트를 이용한 시술과 달리 혈관 내 이물질을 남기지 않게 되는 시술입니다. 약물 방출 풍선 카테터의 장기적인 임상 경과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스텐트 삽입 치료, 일반 금속 스텐트. 풍선 확장술은 근본적으로 혈관을 완전 팽창시킬 수 없어서 실수로 잔여 협착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잔여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크게 풍선을 확장을 하게 되면 혈관 내부가 매우 심하게 손상되어 다시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또한 풍선 확장 실수로 혈관이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술 방법이 스텐트 삽입술인데,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풍선 확장수로 발생하는 혈관의 박리에 의한 급성 혈관 폐색과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재수축을 막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스텐트는 주로 금속 재질의 그물망으로 제작되었으며, 스텐트가 확장되면서 혈관벽에 붙게 되면 단단하게 혈관 내부를 지탱하여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재수축을 방지하여 혈관의 내경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또한 확장에 의해 손상된 혈관 내막 박리를 스텐트로 혈관벽에 붙이면서 막아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둥글면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단단한 혈류 통로를 확보되게끔 고안되었습니다. 스텐트 삽입 방법은 스텐트 삽입 전에 이전 풍선 확장술 등으로 협착 부위를 스텐트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확장시키고, 그 다음 풍선이 함께 붙어있는 금속 스텐트를 병변으로 진입시킨 후 다시 스텐트를 확장시켜 병변에 삽입하게 됩니다. 결국 스텐트 삽입술과 풍선 확장술과 비교해보면 스텐트 삽입술은 풍선 확장술보다 더 넓은 내경을 만들 수 있고, 풍선 확장술보다 더 낮은 혈관 폐색률을 보여 실수로 입원 내 주요 사건율을 매우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상 추적에서도 풍선 확장술보다 낮은 혈관 재협착률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풍선 확장술 이후 스텐트 삽입술은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중재 시술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이 혈관 협착 환자들에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두 가지 주요한 발전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시술 치료 후 약물 치료의 발전입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 후에 쿠마딘과 같은 항응고 약물 대신에 항혈소판 제제인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딘을 같이 사용하는 이중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스텐트 삽입수로 혈전에 의한 관동맥 폐쇄를 현저히 감소시켰고, 임상 성적도 이전 약물 치료와 비교할 때 더 우수했습니다. 이후 클로피도그렐이라는 보다 효과적인 항혈소판 제제가 티클로피딘을 대체하면서 임상 성적이 향상되는 또 한 번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타틴을 시술 환자에서 사용함으로 시술 관련 심근경색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고, 실수로 주요 심인성 사건의 발생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시술 전후 적절한 약물의 사용이 스텐트 삽입 시술의 임상 성적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주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수한 약물 치료의 도움으로 시술 치료는 보다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시술 후 장기 임상 결과가 보다 더 우수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시술 치료의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향상된 시술 치료 방법입니다. 스텐트 삽입 후 스텐트 삽입 부위를 높은 압력으로 풍선 확장을 시행하여 스텐트를 보다 더 완벽하게 확장시켜 혈관의 내경을 충분히 확장시키면서 스텐트를 혈관벽에 보다 완전히 팽창시키는 스텐트 시술로 고압력 풍선 확장술이 보편화된 것인데, 이 추가 시술은 전체적인 스텐트 삽입 시술의 안전성을 보다 더 향상시켰고, 궁극적으로 시술로 임상 성적의 향상과 연관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병변과 환자들에서 스텐트 삽입술이 기본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속 스텐트 삽입에도 임상적인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금속 스텐트 삽입 후 발생하는 높은 재협착률이었습니다. 금속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의 크기, 길이 및 병수의 특성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50%의 환자에서 스텐트 내부가 다시 좁아지는 스텐트 내 재협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스텐트 안뿐만 아니라 스텐트 주변으로 재협착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혈류를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텐트 내 제업착은 스텐트 삽입 후 발생하는 과도한 염증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데 스텐트 삽입을 위한 풍선 확장과 스텐트 삽입 그 자체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렇게 손상된 혈관에서 실수로 과도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서 스텐트 내부가 다시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를 예를 들면 피부에 상처가 생긴 후 새살이 자라면서 서서히 상처가 낫게 되는데 이런 상처 치유의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새살이 과도하게 자라면서 흉터가 매우 크게 생기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스텐트 삽입 후 생기는 스텐트 제업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혈관 확장 후 스텐트를 팽창하여 삽입하면 스텐트 삽입 후 염증 반응으로 스텐트 표면으로 다양한 세포들이 모이고 증식하게 되면서 새살이 스텐트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를 신생내막이라고 하는데 보통 적당하게 자라는 신생내막은 스텐트 삽입 혈관을 잘 보호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작용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신생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서 스텐트 삽입 부위가 다시 좁아지는 제업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금속 스텐트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 생긴 스텐트 내 제업착은 2차 시술 치료로도 반응이 매우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을 하게 되거나 스텐트 혈전증과 같은 더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과 연관될 수 있어 스텐트의 임상적 확장 적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스텐트 삽입 후 내막 증식에 의한 스텐트 내 제업착을 막기 위해서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 삽입 치료. 스텐트 내 제업착은 과도한 신생내막 증식에 의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과 연구에 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 약물 방출 스텐트의 개발이었습니다. 스텐트의 약물을 도포하여 어느 일정 기간 약물이 주위 혈관벽 조직으로 용출되어 신생내막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혈관을 충분히 확장시킨 후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런 혈관의 확장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혈관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피부의 창성 발생 후 회복 과정과 유사합니다. 피부에 큰 상처가 나면 그 다음 상처가 아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흉터가 크게 남게 되고 때로는 상처 후 새살이 너무 과도하게 자라서 불록 튀어나와서 매우 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사한 현상이 스텐트와 혈관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의 삽입으로 인한 혈관의 상처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스텐트 내부로 새살이 자라서 다시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제업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업착이 생기는 기본 이유가 스텐트 삽입 부위의 과도한 염증 반응에서 시작되며 이런 국소적 부위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스텐트 표면의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을 도포하고 이 약물이 혈관벽으로 스며들게 해서 스텐트 내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이후 발생되는 신생내막의 증식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초기 금속 스텐트 시기에도 제업착의 원인이 과도한 염증 반응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암제나 이식수술 후 면역 억제제 약물을 스텐트 삽입 환자에게 투여하여 제업착 빈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이런 항염증 약물들에 의한 전신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실제 임상에 확대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방출 스텐트의 항염증 반응은 혈관 부위에 국소적으로만 작용하여 스텐트에만 영향을 주었고 약물에 의한 전신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염증 효과를 스텐트 삽입 부위에만 국한시킬 수 있었고 전신 부작용 없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스텐트 내부의 제업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의 개발과 사용은 관상동맥 협착 질환의 중재적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혁신적인 개발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큰 변화와 우수한 임상 경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에 사용되는 약물은 동물 실험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약물이나 생화학 물질들이 연구되었는데 임상 연구 결과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면역 억제제로 개발되었던 시롤리무스와
항암제로 쓰이는 파크리탁셀이었고 이 약물들을 이용하여 제1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시롤리무스 방출성 스텐트, 즉 사이퍼 스텐트와 파크리탁셀을 용출하는 탁소스 스텐트가 2003년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에 사이퍼 스텐트와 탁소스 스텐트, 두 약물 방출 스텐트들이 스텐트 삽입 후 재협착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면서 약물 방출 스텐트의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위험 병변과 고위험군 환자로까지 확대되어 사용하게 되었고 이들의 단기 임상적 성적도 나쁘지 않게 보도되면서 그 사용이 보다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회로 수술로만 가능했던 심한 관상동맥 협착 질환을 이제는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재적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1세대인 시롤리무스와 파크리탁셀 스텐트와 유사한 약물 작용 기전을 가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약물 기전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 에버롤리무스와 조타롤리무스를 방출하는 약물 방출 스텐트가 사용되는데 이를 1세대와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2세대, 3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라고 불리고 전체를 신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라고 명명합니다. 다양한 신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들이 개발되어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하던 약물 방출 스텐트도 일부 제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스텐트 삽입 후 갑자기 발생하는 스텐트 내부 혈전증, 즉 스텐트 혈전증의 발생이었습니다. 즉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후 재협착 없이 혈류 흐름도 좋게 잘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텐트 내부에 갑자기 피덩어리인 혈전이 형성되면서 혈류의 흐름을 막게 되는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스텐트 혈전증은 갑자기 발생하고 임상 경과가 매우 치명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루 스텐트 혈전증의 발생을 포함한 약물 방출 스텐트의 후기 부전의 발생이 임상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다양한 약물 치료 전략과 새로운 기기 개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신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들의 특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신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들의 특징은 약물 방출 스텐트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약물, 폴리머, 금속 스텐트가 모두 이전 세대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사용 약물을 보면 앞선 학습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롤리무스와 파크리탁셀 스텐트에 사용된 약물과 다른 약물이 사용되었는데 약물 작용 기전은 비슷하지만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폴리머의 변화입니다. 초기 약물 방출 스텐트에 문제가 된 스텐트 혈전증의 발생 원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초기 세대 약물 스텐트에서 사용된 폴리머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에서는 기존의 폴리머와 다른 구조의 폴리머가 사용되었고 이들의 조직과의 친화도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면서 신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폴리머를 일정 기간 후 체내에서 완전히 흡수되어 분해되는 생분해성 폴리머가 사용되는데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 장기 임상 경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물 방출 스텐트의 구성 요소인 스텐트 자체의 변화도 매우 크게 이루어졌는데 1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에 비해 유연성이 더 좋아 스텐트의 병변 진행 및 전달이 용이하였습니다. 또한 스텐트의 조정도 니켈, 코발트, 크롬 등의 합금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스텐트의 두께가 기존 1세대 약물 스텐트보다 얇아지면서도 혈관의 모양을 지지하는 힘은 줄지 않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혈관 반응이 유도되어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시술 후 임상 성적을 보이게 되면서 현재 많은 협착병변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약물 방출 스텐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상동맥 질환의 비약물 치료, 즉 중재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중재적 시술은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0년대 관상동맥 질환의 중재술이 처음 도입된 이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중재술의 임상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중재술은 좁아진 혈관을 풍선을 이용해서 넓히는 방법인 풍선 확장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풍선 확장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혈관의 내막 박리에 의한 급성 혈관 폐색과 시술 후 재수축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술이 개발됐습니다. 이것은 풍선 확장술 이후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위치시키는 시술로 앞에서 말한 풍선 확장술의 제한점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높은 재협착률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텐트 내 재협착이 일종의 염증 반응에 따른 신생 내막의 과증식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됐습니다. 약물 방출 스텐트는 약물, 폴리머, 스텐트의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뤄진 것으로 각각의 조합에 따라 다른 성질을 지니며 초기 세대의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약물 방출 스텐트가 개발돼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혈관 협착 질환의 시술 치료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협착 질환의 시술 치료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물 방출 스텐트 삽입 치료의 명과 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